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어머니, 젓가락 좀 조심해 주세요. 소리가 커서 아이가 밥을 못 먹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끝이 유난히 얇게 떨렸습니다. 식탁 위 나물 접시에 참기름 냄새가 퍼지다가 멈춘 듯 고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된장국은 어느새 가장자리가 얇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젓가락 끝이 앞치마 위에 살짝 닿는 소리가 가벼웠는데 제 마음에서는 그 소리가 오래 울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숟가락을 잡아주고 있었고, 손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금세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4명의 사람이 저마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그중 누구도 제 쪽을 보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면 어쩐지 마음이 편해지곤 했습니다. 물이 흐르고 거품이 생기고 하나씩 닦아 말리는 단순한 동작들. 그러나 그날은 수도꼭지를 돌리는 손끝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접시를 헹군 물방울이 스테인리스에서 흘러내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뒷정리를 끝낼 때쯤 아들이 제 옆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엄마, 오늘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상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잠시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엄마가 제일 편하신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편한 길이라니. 엄마 혼자만의 공간도 필요하시고 저희도 맞벌이에 애도 어리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무리인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무리라는 말이 젖은 헝겊처럼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젖으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소등을 한 뒤에도 천장에 빛이 남아있는 듯 했는데 그것은 창가에서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아니라 저에게 향한 말들의 잔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늦은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는데 문득 마음 한쪽에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냉기가 골격을 타고 올라와 목으로, 눈으로, 손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불 가장자리를 꼭 잡았습니다. 이불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위로 얇은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보에 작은 얼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계적으로 상을 차리고 있는데 아들이 출근길 양복에 먼지를 털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요양원 한번 보러 가실까요?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좋다고도 싫다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입안에서 굳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랬습니다. 밥알 하나가 목구멍에서 걸려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멈추려고 더 꽉 쥐었더니 손등에 혈관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모른 척 접시에 김치를 얹었습니다. 요양원은 5번째 방문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벽, 고르게 반짝이는 바닥,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침대와 캐비닛. 간호사분들은 친절했지만 친절함은 곧 규칙을 뜻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9시 운동, 12시 점심, 3시 간식, 6시 저녁, 9시 취침. 견학 동선의 마지막에서 시설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일과 속에서 더 건강해지세요. 가족분들도 마음이 놓이시고요. 안정적인 일과 마음이 놓임. 단어들은 모두 좋은 쪽에 가 있었지만 그 단어들 사이에
제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 밤, 우리는 동그란 도장 위에 빨간 잉크를 눌렀습니다. 인주가 손가락 끝을 조금 물들여서 저는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세면대 위 거울에 제가 있었습니다. 인주가 닿았던 오른손 엄지에 붉은색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색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한 귀퉁이를 누군가 지우개로 문질러 놓은 것처럼. 입소 첫날,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반대편 침대에는 흰머리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힐끗 보던 할머니는 말없이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복도에서 간식 배달 카트 소리가 나고 방 앞에서 멈추고 손잡이가 내려가는 기계적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트레이에 우유를 놓고 갔습니다. 작은 빨대가 우유팩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팩을 잡고 천천히 빨았습니다. 우유 맛이 입안에 퍼지는데 이상하게도 배가 불러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 즈음 간호사님의 안내로 공용 라운지에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몇 분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은 간호사실에 있었습니다. 볼륨을 올리고 싶었지만 누가 볼륨을 정하는지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소.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어째서인지 제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흐름이 우리를 통과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같은 방 할머니가 깊은 코골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콧꼬리 사이사이에 가쁜 숨이 꺾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트레이너가 제 어깨를 잡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라고 말했습니다. 숨이 제 몸에서 일어나고 가라앉는데 그것이 저 자신의 의지라기보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찾아가 퇴소를 요청했습니다. 시설장님의 눈썹이 놀라며 올라갔다가 곧 평평해졌습니다. 어르신, 아직 적응 기간이 필요하신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겨우 그 한 문장을 넘기는 동안 2번이나 흔들렸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바깥에 나왔을 때 이마에 차가운 바람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오래 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 길,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이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뉴스에서 2025년의 노인 지원 정책에 관해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 지원금이 소폭 증액됩니다. 라는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이 제게도 해당되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어느 누구의 제안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겨울볕이 거실 한쪽으로 길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을 걷었더니 먼지가 작은 얼음 입자처럼 반짝이며 떠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 달 전 손주가 놔두고 간 딱지 하나가 뒤집힌 채 남아 있었습니다. 딱지를 뒤집어 보니 손자의 손글씨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딱지를 조심스럽게 손바닥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딱지의 종이 질감이 손바닥을 지나갈 때 눈 안쪽이 따끔했습니다. 가만히 딱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 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처음 만들었던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는 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적금과 해지로 상처 자국이 많은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다시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방 하나를 온전히 제 방으로 만들기로요.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을 내리고 누렇게 바랜 커튼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가까운 상점에서 작은 스탠드 하나와 연두빛 커튼을 샀습니다. 저에게 사는 물건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게 필요한 것을 골랐습니다. 스탠드를 켜니 빛이 둥글게 떨어졌습니다. 빛의 가장자리에서 섬세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 둥근 빛 안에서 나는 차를 끓였습니다. 잔에 데운 물을 붓고 말린 국화꽃을 하나 넣었습니다. 노랗게 피어오르는 꽃잎이 물속에서 천천히 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가 제 안에서도 피어오르는 모양이라고. 아주 늦게, 아주 조용하게. 다음 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요리봉사 공지가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 저는 그 아래 이름을 적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인 은지 씨가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어머니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장 보고, 수요일에 조리하고 목요일에 배달 나가요. 예. 몸에 무리 없도록 쉬엄쉬엄 하세요. 혹시 집이 멀면 교통비를 조금 지원해드려요. 고마워요. 첫날은 팔을 다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팔을 씻고 자르고 가지런히 쌓아놓는 단순한 일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칼날에서 나는 작은 소리, 물에 씻길 때 나는 가벼운 소리, 양념이 섞일 때 나는 둔탁한 소리가 서로 어울려 커다란 조용함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봉사하던 이들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네. 이쪽은 윤희 씨, 저쪽은 상숙 씨 전수미예요. 수미 씨의 웃음은 소리가 아니라 비처럼 번졌습니다. 우리는 1시간에 한 번씩 물을 마시고 2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팠지만 아픔 위로 작은 자부심이 얇은 필름처럼 덮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반찬 세트가 합해져 큰 상자가 되면 상자 옆면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스티커에는 잘 드시고 따뜻하시길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다가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조금 노곤했지만 맑음이 등허리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배달날 상자를 들고 이런저런 집을 돌았습니다. 배를 눌렀을 때 문간에 나타난 한 할아버지가 또 오셨네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상자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평생 누군가 내 밥상을 챙겨줄 거라고 생각한 건 젊을 때뿐이었는데 말이야. 나이 드니 밥상도 마음도 조심스러워졌어. 저는 할아버지의 손에 상자를 쥐어들이며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목에서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들 한 번씩 짐이었죠.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짐이면 어떡하죠? 내가 나를 들어 옮기자고요. 어깨가 부서지지 않을 만큼만. 그 말이 마음속으로 천천히 들어와 오래 자리 잡았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제가 한동안 찾지 못했던 문장인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거실 창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발밑으로 오후 햇빛이 반쯤 비스듬히 깔렸습니다. 스탠드를 켜지 않아도 방이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슈퍼마켓에 들러 귤 몇 개를 샀습니다. 귤을 까먹으며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책 속에서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페이지의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휴식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속으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위대한 정신이라서가 아니라 제 고독이 도리어 저를 쉬게 하는 때가 왔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젊을 때의 고독은 사람을 덜컥 부서지게 만들었는데
이 나이의 고독은 사람을 천천히 세웠습니다. 저는 귤 껍질을 접어 쓰레기통에 넣고 손을 씻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젖은 컵에서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수요일 윤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유 부엌 얘기 들으셨어요? 공유 부엌이요? 복지관 옆에 빈 상가가 하나 있는데요. 동네 분들이 조금씩 비용을 보태서 주말마다 같이 밥해 먹고 남는 건 포장해서 팔아보자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쌀 사다가 다음 주 반찬 재료로 쓰고요. 재미있겠다. 네, 기댈 곳이 아니라 기댈 사람을 만드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는 귀 옆에서 울렸는데 대답은 마음이 먼저 했습니다. 그 주말에 우리는 빈 상가를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걸레로 닦고 벽에 작은 구멍들을 메우고 오래된 냉장고를 분해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오후가 다 되어서야 첫 불을 올렸습니다. 된장을 푼 물이 끓어오르고 감자를 썰고 호박을 넣었습니다. 냄비에서 허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 나눠 먹는 그 단순한 일이 이렇게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웃고 누군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누군가가 또 오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응, 조금 바쁘다. 엄마 건강 괜찮으세요? 혈압약은 챙겨 드시고 챙겨 먹는다. 다음 주에 얼굴 좀 뵐게요. 그래.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웠고 저는 예전보다 조용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스탠드와 새로운 커튼을 먼저 보았습니다. 집이 달라졌네. 내 방을 만들었어. 예쁘다.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남이 아닌 사이에서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깨뜨린 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엄마한테 너무 갑자기 말했던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할 일만은 아니지. 다만 내가 누구에게 기대 살던 습관을 버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야. 엄마가 이렇게 잘 지낼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지. 아들은 머그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2개가 컵 손잡이를 떠나며 공기 중에 작은 소리를 남겼습니다. 엄마, 혹시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나무의 끝이 얇게 흔들렸습니다. 이젠 필요한 걸 내가 먼저 알아보고 싶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안도의 기색이 조금 비쳤습니다. 떠날 때 그가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공유부엌에 저랑 지우 데려가도 될까요? 그럼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도어락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예전 같으면 고립의 소리였겠지만 그날은 집이 제 것임을 알려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촘촘한 구멍을 가진 방충망 너머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아주 기분 좋게 흔들었습니다. 공유 부엌은 주말마다 북적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 몇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학생들도 오고 아이도 오고 어쩌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찾아와 자국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놓인 도마마다 다른 리듬이 생겼습니다. 칼질의 소리가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 사이로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요리법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고등어 조림에 간은 어느 순간에 맞추는지, 김치전에 물을 얼마나 넣어야 바삭해지는지, 된장찌개에 들깨를 언제 넣어야 깊어지는지 사소하지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나갈 도시락의 모서리마다 우리가 붙이는 스티커는 점점 더 천천히 붙여졌습니다. 잘 드시고 따뜻하시길. 그 글자를 붙이는 동안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밤에는 혼자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서면 스탠드의 스위치를 누르는 작은 소리, 그 다음 천천히 밝아지는 둥근 빛, 그 빛이 바닥에 앉은 제 발끝을 덮는 순간이 좋았습니다. 싱크대에 물을 받아 잔을 씻고 가끔은 가루차를 타서 허리쯤 높이에서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제 차의 온기가 손바닥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손바닥 아래 검은 피멍처럼 눌려있던 과거의 말들이 조금씩 색을 여쳐갔습니다. 몸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통증이 올라오자 수미 씨가 쪼그리고 앉아 저를 도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할게요. 저쪽에 앉아 계세요.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거 아시죠? 수미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괜찮아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괜찮다가 사실은 괜찮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육량이 많이 줄었어요. 나이 드실수록 근육은 배신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20분이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집에 돌아와 방 한쪽에 작은 아령을 2개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가에 서서 가볍게 아령을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숨이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리듬이 생겼습니다.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몇 주 뒤 병원에서 재검을 했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햇볕을 조금이라도 매일 쬐세요. 햇볕? 그 말은 구체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쯤 커튼을 걷고 햇볕이 들어오는 자리를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이 무릎 위에서부터 시작해 손등에, 볼에, 목에 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잠깐씩 어릴 적 마당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빨래를 널던 날, 다리미에서 올라오던 김, 햇빛에 말리던 베개속 솜냄새, 오래전의 풍경들이 오늘의 방 바닥 위에서 잠깐씩 깜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유 부엌의 문이 자주 열렸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이 들어와 냄비 위에 김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그곳에 나갔고 하루는 그곳에서 작은 이야기 모임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나는 옛날 이야기 몇 가지를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이야기는 먹는 것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온기로 너무 짜지 않게.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이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제 앞에 놓인 종지에 사탕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교환된 것이 이야기에 대한 박수인지 사탕에 대한 기쁨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서로에게 적절한 온기가 한번 오갔습니다. 그 무렵 멀리 지내던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요즘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다고? 달라지는 것과 돌아오는 것 사이쯤일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중이라는 뜻이지.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웃었습니다. 엄마, 그 말은 제가 메모해 두려고요. 그래, 해도. 우리는 한 사람씩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에 조금 전에 제 말이 떠 있었습니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 그 말은 애써 찾아낸 게 아니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주워 올린 느낌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공유 부엌의 선풍기는 오래되어 소리가 컸지만 그 소리까지도 풍경이 되었습니다. 한낮의 더위에 땀을 닦다가 창틀에 팔꿈치를 올리고 밖을 내다보면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고 다시 넘어져도 또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과 손 사이에 짧은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기가 사람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 공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공유 부엌 옆 화분에 심어놓은 초록잎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윤희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동네에서 실버 코하우징처럼 서로 안부 확인하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좋은 아침 한 줄만 남기면 돼요. 만약 오전 10시까지 누구 소식이 없으면 바로 전화하고, 그래도 없으면 올라가 보거나 경비실에 부탁하고요. 좋네. 누구를 귀찮게 하지 않고도 서로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에 짧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국화차 한 잔. 혹은 햇볕이 참 좋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병원 가요. 조금 떨려요라고 쓰면 누군가가 함께 가요라고 썼습니다. 제 차례일 때는 수미 씨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같이 들으면 더 안전하잖아요. 맞아. 우리는 순서대로 체열하고 기다렸다가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옆에서 수미 씨가 작은 노트를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칼슘, 비타민 D, 유산소 30분. 조금 어색했지만 어색함 위에 누군가의 손이 얹어지면 어색함은 금세 흔들리지 않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우리는 뜨거운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 잔 위로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증기를 잠시 보았습니다. 증기는 곧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증기가 있던 자리에 따뜻함은 한동안 남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아들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주와 함께였습니다. 손주가 벗은 목도리에서 실내로 따뜻한 냄새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도라지 무침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라지의 껍질을 벗겨 소금을 뿌리고 바락바락 주무르며 쓴맛을 뺐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은 제가 오래 갖고 있으려고요. 그렇게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여 젓가락을 들었고 손주는 숟가락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이 식탁은 저를 밀어내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적당히 자리 잡아 앉아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으려면 각자의 자리에서 등받이를 너무 세게 기대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탁 위에 도라지와 가지무침, 계란말이, 된장국이 놓였습니다. 젓가락 소리는 어느 때처럼 났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찌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자르는 소리였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이 몸이 되듯 나눠 먹은 것이 기억이 되어 남았습니다. 눈이 오던 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스탠드를 켜지 않아도 방은 충분히 밝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를 천천히 끌어내렸습니다. 눈은 하나하나 작았는데 모이면 세상을 조용히 바꾸었습니다. 나는 뜨거운 차를 들었습니다. 차 표면에 떠있던 얇은 막이 입술에 닿으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것을 내려놓는 소리, 오래 붙잡아온 생각을 다 쓴 후 서랍에 넣는 소리.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래 누구에게 기대며 살았습니다. 기대고 서 있으면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기대는 대상에게도 나에게도 무게가 쌓입니다. 그 무게가 버거워질 때 누군가는 밀어내야만 했고 다른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래 모른 척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는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등을 세워 앉는 법을 배웠습니다. 필요할 때 가볍게 기댈 사람을,
찾는 법도 알았습니다. 다만 그 기대는 잠깐이어야 하고 기대기 전과 후의 저를 제가 알아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유 부엌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아주머니가 광고지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시 치유의 밤, 한 편의 시, 한 잔의 차. 저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치유라는 말이 조금 과장돼 보였지만 시와 차의 조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모임에 갔습니다. 낭독이 끝날 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누구나 한 줄쯤은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줄을 주머니에 넣어 가세요. 저는 그날 2줄을 넣어왔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또 하나는 제 속에서. 시에서 건져온 줄은 나는 내 아내 집으로 돌아간다. 제 속에서 건져온 줄은 나는 이제 나에게 기대겠다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방 안이 아주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의 소리가 아주 또렷이 들릴 만큼 저는 몸을 조금 기울여 스탠드를 켰습니다. 둥근 빛이 다시 피었습니다. 커튼을 아주 조금만 걷어 바깥을 보았습니다. 눈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수 꼭대기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오늘의 차는 국화가 아니라 유자였습니다. 잘게 썬 유자가 잔 안에서 투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올해 제게 생긴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무엇을 마실지 제가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떠넘긴 컵이 아니라 제가 내 손으로 고른 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아침 채팅방에 인사를 남겼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유자차. 곧바로 알림이 떴습니다. 좋은 아침, 감기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두세 마디 말이 눅눅한 날씨 속에서도 방 안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 불씨가 완연한 화로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에 옮기면 충분했습니다. 저녁 공유 부엌에 가는 길에 작은 거울을 샀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이 늙음의 확인서 같아서 오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울이 저를 잠깐 소개해주는 친절한 안내판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저는 웃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침착했습니다. 어쩌면 그 침착함이 제가 오래 기다리던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거칠게 지나간 자리마다 고름이 빠지고 살이 아물듯 마음의 취약한 부분들이 천천히 제 형태를 찾았습니다. 공유 부엌에선 새로 만든 메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리태 우엉밥 도시락. 밥은 약간 질게 지어 젓가락 끝에 잘 잡히게 했고 우엉은 얇고 길게 채를 썰어 간장과 조청으로 졸였습니다. 주문이 많아 포장을 도와주는 손길이 늘었습니다. 늦은 밤 포장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윤희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차를 탈게요. 왜? 당신 옆자리에 앉고 싶어서. 우리는 버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을 천천히 떠났고 창밖 불빛들이 길게 늘어졌다가 합쳐지기를 반복했습니다. 8정거장을 지나 집 앞에 내렸습니다.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표정이 아주 좋았어요. 어떤 표정? 가만히 있는 표정. 그게 좋았어? 응,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지켜야 하는 건 가만히 있는 표정일지도 몰라요. 누가 흔들어도 많이 흔들리지 않는 얼굴.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만히 있는 제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오래전에 사용하던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당신이 아무데도 기대지 못할 때 잠깐 나를 떠올려요. 당신 등에 손을 갖다 대는 마음으로 당신이 당신에게 기대도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습니다. 천장 모서리를 따라 흰색 라인이 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라인 위에 조금의 균열이 보였습니다. 균열은 그저 시간이 지나며 생긴 가벼운 금이었지만 저는 그 금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이 있다는 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견뎌왔다는 뜻이니까요. 금을 따라 다시 선이 그어지고 그 선이 새로운 모양을 만듭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선이 하나 둘 생겨나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공유 부엌에서 겨울 국수를 팔기로 했습니다. 고명을 얇게 썰고 국물을 오래 끓여 푹 우려내고 대파를 사선으로 썰어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발이 다시 내렸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장바구니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제 허리를 괜찮게 가라앉혔습니다. 나는 바닥을 한 발씩 밟았습니다. 발바닥이 겨울 바닥의 냉기를 확인하고 다시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기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한 번 들이쳤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스탠드를 켰습니다. 둥근 빛이 방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싱크대 위에 내려놓고 유리병에 말린 국화를 채웠습니다. 언제든 차를 끓일 수 있도록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 말을 하고 보니 새삼스러웠습니다. 말로 해야 믿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그랬습니다. 국화차의 향이 방 안에 천천히 번져나갔고 커튼 틈으로 바깥에 마지막 눈송이가 몇 개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지나 손목으로 팔꿈치로 올라왔습니다. 심장 박동과 차의 온기가 같은 속도를 갖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는 누구에게라는 단어 뒤에 제 이름을 넣어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댄 나, 누구에게 필요한 나, 누구에게 미안한 나. 이제 그 단어 뒤에 다른 단어를 넣기로 했습니다. 나에게 기대고,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미안하고, 나에게 고마운. 그 문장들이 제 방벽에 보이지 않는 글씨로 적혔고, 저는 매일 그 글씨를 읽지 않아도 기억했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문 바깥에서 바람이 낮게 지나가고 어딘가에서 개 한 마리가 한 번 짖고 그 뒤로 잠잠해졌습니다. 이불을 무릎까지 덮고 스탠드를 껐습니다. 방은 어두워졌지만 어둠 속에서도 저는 제 방의 모서리를, 의자의 위치를, 컵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기대지 않아도, 세상과 멀어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오래 걸어 찾아온 자리. 이제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